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친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인간관계의 검은 구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창밖은 고요하고 어둠이 내려앉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입술이 근질거렸던 순간의 잔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달콤한 성취감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가장 깊은 고독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비정한 사회적 정글에서 온전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시면 이 밤의 긴 여정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무섭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등골이 서늘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내일의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3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낸 친구를 철천지원수로 만들지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에이, 내 친구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평범한 이웃들에게 일어난 잔혹한 현실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30년간 땀 흘려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62살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딱 한 번 정말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했다가 30년 지기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소중한 화분까지 누군가의 손에 산산조각이 났죠. 도대체 그 좁은 골목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함부로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나 오늘 대박 났어 라는 말을 내뱉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중에 정말 기쁜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손주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미뤄왔던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깨끗하게 나왔을 때, 혹은 자식이 승진해서 첫 월급 봉투를 두둑하게 가져왔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동네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능적인 욕구니까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 기쁨을 나누면 그 에너지가 2배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믿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가장 현명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제 통장은 침묵의 고수거든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니 자랑할 틈조차 주지 않는 아주 철저한 녀석이죠. 농담입니다만 이 우픈 현실 속에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공을 말할 때 우리 뇌는 일시적인 쾌락에 빠집니다. 마치 이미 그 성공을 완벽하게 보상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400여 년 전 명나라의 문인 홍자성은 그에 져서 책은담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고 어디를 가든 튼튼하다. 400년 전의 선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SNS에 올릴 자랑질을 멈추라고 꾸짖는 것 같지 않나요?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서도 입으로 먹기 전에 카메라로 먼저 먹이고 그걸 전 세계에 생중계하느라 바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에서 누군가는 쟤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런 걸 먹지? 라며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흔히 쓰는 가십, gossip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원래 고대 영어에서는 가십, 고데십이라여 신 앞에서 맺어진 형제 혹은 대부, 대모를 뜻하는 신성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수세기를 거치며 이 단어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질되었죠. 신성한 관계가 남을 헐뜯는 수다로 변모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모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을 텐데 굳이 윙윙거리며 자기 존재를 과시하다가 박수를 맞고 생을 마감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제 농담이 좀 썰렁했나요? 그래도 이 밤에 선풍기 바람과 함께 들으면 제법 시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학술적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이 초래하는 정서적 반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정보, 성공을 상대방에게 노출했을 때 그 정보를 받지 못한 상대방이 느끼는 박탈감이 공격성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뱉은 이번에 주식으로 좀 벌었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는 너는 주식도 못해서 돈 못 벌었지? 라는 무언의 공격으로 접수될 확률이 99%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귀가 좋은 소식에만 열려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청각 레이더는 타인의 불행이라는 주파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나의 뒤처짐으로 해석되지만 누군가의 고난은 나의 안도로 치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더더욱 그 기쁨을 안으로 삼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30년 식당을 운영했던 김순자 씨가 그토록 소중히 키웠던 화분이 왜 깨져야만 했는지 그 비극적인 서막을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입술을 더 무겁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소한 성공조차 숨겨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추악하면서도 슬픈 인간의 본성을 한꺼풀 벗겨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혹시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남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954년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학자들은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연예인이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은 그냥 뉴스 속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매일 아침 인사하던 앞집 철수 아빠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날 밤 잠을 설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그저 남의 일이지만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곧 나의 뒤처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상향적 사회 비교로 인한 인지 부조화의 발현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해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가면 내 뇌 속에서는 나는 뭐하고 있지? 나는 실패자인가? 라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가 로또에 당첨되면 저는 진심으로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겠죠. 물론 그 눈물의 90%는 왜 나는 안 됐을까라는 염산 같은 성분이 섞여 있겠지만요. 농담 같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한 구석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색깔일 겁니다. 독일에는 이런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샤덴프로이드라는 말입니다. 손해나 고통을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드가 합쳐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참 잔인한 말 같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일 단어가 없어서 독일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심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샤덴프로이데를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가만히 있던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더군요.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다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어쩌면 인스타그램을 끄고 옆집 차가 나보다 구형인 걸 확인하는 게 자존감 회복에 더 빠르다는 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원숭이들도 우리 인간처럼 질투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갓붙인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원숭이에게 똑같은 과제를 시키고 한 마리에게는 맛있는 포도를 주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평범한 오이를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처음에는 잘 먹다가 역한 원숭이가 포도를 먹는 걸 본 순간 자기가 받은 오이를 사육사에게 집어던지며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가진 오이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옆놈이 가진 포도 때문이죠. 인간도 이 원숭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옆집 영희가 사과를 2개 가졌는데 내가 1개만 있으면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도록 설계됐어요. 요즘은 영희가 명품 가방을 샀는데 내가 에코백이면 사회적으로 굶어 죽을 것 같아 걱정하는 게 문제지만요.
사실 우리의 뇌 속에는 보상을 담당하는 후측 선조체라는 영역과 고통을 담당하는 젠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우리 뇌의 고통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반대로 그 친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상 영역, 즉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반짝거린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설계인가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질투라는 엔진을 너무 강력하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남의 일이지만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곧 나의 뒤처짐이다 라는 격언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생존 본능에서 기인한 뼈아픈 진실인 셈입니다. 자, 다시 김순자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3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김순자 씨를 미워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김순자 씨의 성공이 자신들의 처지를 더욱 초라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뿐이에요. 김순자 씨가 나 이번에 대출 다 갚았어! 라고 외친 순간 옆집 분식집 언니의 뇌리에는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은 자신의 빚 상환고지서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김순자 씨의 기쁨이 분식집 언니에게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렀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친구가 잘 되면 나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친구가 나보다 아주 조금만 잘 되거나 혹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잘 되었을 때만 유효합니다. 어설프게 잘된 소식, 내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성공 소식은 상대방에게 지독한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축하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씁쓸한 입맛을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칭찬의 달콤함에 취해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불꽃을 던지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안개 속에 숨깁니다. 내가 가진 포도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오이를 먹는 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옆칸의 원숭이가 내게 오이를 던지지 않을 테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화살은 다시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가 잘 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성체와 같습니다. 지금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꿈틀대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못해 안달난 마음이 남아있나요? 그 감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가장 깊은 배려라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이 침묵의 지혜를 실천했던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인간관계의 파도를 우아하게 넘을 수 있을지 배워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낡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이웃을 대할 때 필요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수백 년 전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끝내 자신을 지켜냈던 위대한 스승들의 지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침묵을 지키라는 말은 어딘가 유행에 뒤떨어진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어필해야 살아남는 세상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이미 4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말기.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을 꿰뚫어 본 홍자성이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이 바로 동양 최고의 처세서로 불리는 책은담입니다. 여기서 책은이란 나물 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쓰고 맛없는 나물 뿌리를 씹어보아야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다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죠. 제 인생도 가끔은 나물 뿌리처럼 쓰디쓴데 아직 참맛을 느끼기엔 제 혀가 너무 인스턴트 입맛에 길들여진 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제 요리 실력도 거의 나물 뿌리 수준이라 본의 아니게 매일 인생의 참맛을 강제로 시식하고 있답니다.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고 어디를 가든 튼튼하다.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단톡방에서 손가락 한번 잘못 놀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으니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경고와 일맥상통합니다. 400년 전에는 칼로 몸을 베었다면 지금은 키보드와 자랑 섞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베고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베어버립니다.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자면 사회적 표상 이론 내에서의 자기 노출 통제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은폐하는 고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분 더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승이자 무려 18년간 영의정 자리를 지켰던 황희정승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18년 동안 최고 경영자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죠? 게다가 그는 정승의 자리만 총 24년간 지켰습니다. 이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태종과 세종이라는 두 호랑이 같은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으면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큰 공을 세워도 항상 아랫사람들이 잘한 것입니다라며 공을 돌렸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웃는 모습으로 대했죠. 오죽하면 별명이 호야호예였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만약 황희정승이 요즘 시대에 태어나 인스타그램을 했다면 아마 자신의 화려한 관복 사진 대신 다해진 집신 사진이나 올리며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신발이 너무 새 것이면 미안해서요 라는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제 신발은 백성들에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낡아서 누가 봐도 제가 백성 중에서도 가장 고생하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황희정승에게는 침묵과 배려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길을 가시는데 한 농부가 누렁소와 검은 소 2마리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황희정승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농부 양반,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대답 대신 잠시 뜸을 들이더니 황희정승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렁놈은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검은 놈은 꾀가 많아서 다루기가 힘듭니다. 황희정승은 의아했죠.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귀속말로 하시오? 농부의 답이가 막힙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자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다 압니다. 저놈들 앞에서 대놓고 이 얘기를 했다면
검은 소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황희정승은 이 평범한 농부에게서 우주를 관통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짐승 앞에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삼가는데 하물며 감정의 동물인 사람 앞에서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소는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소의 눈이 유독 큰 이유가 눈물을 많이 흘리기 위해서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보다 못한 처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데 보란 듯이 우리 애는 이번에 장학금 받았는데 옆집에는 이번에도 떨어졌다며 안 하는 식의 말을 내뱉곤 하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 검은 소는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최근 담전집 220보조와 후집 130보조를 관통하는 핵심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융합한 처세의 미학입니다. 특히 자랑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을 말하는 순간 그 성공의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가 흩어지게 됩니다. 대신 그 기쁨을 안으로 사귀고 침묵하면 그 에너지는 단단하게 뭉쳐 더 큰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 되죠. 마치 김치가 항아리 속에서 숨죽이며 익어갈 때 가장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김치가 매일 항아리 뚜껑을 열거나 지금 맛있어지고 있어 곧 꿀맛이 될 거야 라고 소리쳤다면 아마 채 읽기도 전에 다 쉬어버렸을 겁니다. 제 유머도 가끔은 너무 일찍 뚜껑을 열어서 그런지 숙성이 덜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황희정승이 90세까지 장수하며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침묵의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내 말이 옳고 또 내 말도 옳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주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틀린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관계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특히 내가 잘 나갈 때 타인의 옳음을 인정해주고 나의 우월함을 숨기는 것은 거의 성인 군자의 반열에 드는 일이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성기를 들이댑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알려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그 확성기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주변의 진정한 인연들은 귀를 막고 떠나갑니다. 시끄러운 자랑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날카로운 시기심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순자 씨의 비극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웃들이 왜 가족 같은 정을 끊고 저기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가장 깊은 수준의 공감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기쁜 일을 말하고 싶어 입술이 간질거린다면 잠시 황희정승과 농부의 소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조용히 안개 속에 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함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김순자 씨의 평범하지만 비극적인 일상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은 이 숫자가 가진 무게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김순자 씨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에서 순잔의 김치찌개라는 작은 간판을 지켜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그 식당은 생존의 현장이자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유일한 요새였죠. 매일 새벽 5시에 시장을 나가 싱싱한 배추를 고르고 고춧가루 한 톨까지 정성을 다하던 그녀의 삶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배달 앱에 입점하자마자 30년 내공의 손맛이 입소문을 타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월 매출이 평소의 3배로 뛰었고 10년 넘게 가슴을 짓누르던 은행 대출금을 단번에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씨는 텅 빈 식당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됐어 라고 허공에 속삭였죠. 사실 저도 최근에 아주 큰 성취를 하나 이뤘습니다. 무려 정오가 되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성공했거든요. 제 인생 최대의 대박 사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다가 손바닥에 쥐가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 성공이 너무 눈부셔서 눈이 멀 것 같으신가요? 김순자 씨의 기쁨도 아마 이런 순수한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30년 지기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분식집 언니, 반찬가게 주인, 세탁소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한 골목에서 자식들을 키워낸 전우 같은 사람들이었죠. 김순자 씨는 비싼 한우를 대접하며 수줍게 언니들, 나 요즘 배달이 너무 잘 돼서 대출을 다 갚았어.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 순간 30년 우정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겉으로는 축하해, 순자야 라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학술적으로는 지각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대인 관계적 반생산적 과업 행동 interpersonal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좀 거창하죠? 쉽게 말해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결핍을 도드라지게 할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순자 씨가 대출 다 갚았다고 말하는 순간 반찬가게 주인의 귓가에는 어제 걸려온 카드 회사의 독촉 전화 벨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할까요? 서구권에서는 이를 키 큰 양귀비 증후군, 달 파피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들판에서 유독 높게 자란 양귀비 꽃을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꽃을 꺾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심리에서 유래했죠. 우리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배앓이 중인 셈입니다. 그날 이후 순잔의 김치찌개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건네던 인사는 짧아졌고 골목 안에서는 은밀한 수군거림이 번져갔습니다. 순잔에 요즘 돈도 올랐다며 조미료를 들이부어서 배달이 잘 되는 거래. 같은 근거 없는 낭설들이 김순자 씨의 귀에까지 들려왔죠. 급기야 배달 앱에는 머리카락이 나왔다.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악성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의 유통기한이 고작 자랑 한마디에 만료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보다도 짧은 게 인간의 의리인 것 같아 씁쓸하네요. 제 휴대폰도 10% 남았을 때가 가장 정직하게 굴던데 사람 마음은 100% 가득 찼을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인가 봅니다. 비극의 정점은 어느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러 나온 김순자 씨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가게 앞을 지키던 커다란 화분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거든요. 그 화분은 남편이 암 투병 중 마지막으로 사준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흙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고 남편이 사랑했던 꽃들은 누군가의 발에 짓밟려 뭉개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뻔히 짐작은 가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깨진 도자기 조각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마음을 베어버린 것이죠. 최근 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높으면 바람이 많이 불고 쌓인 것이 많으면 해치려는 자가 많다. 까무또풍 직도저 에나이지. 김순자 씨가 쌓아 올린 성공의 높이가 이웃들에게는 가려야 할 그늘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SNS 중독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플렉스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사소한 성취를 전시합니다. 새 차를 샀을 때, 승진했을 때, 심지어는 비싼 오마카세를 먹을 때조차 우리는 자랑의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자괴감의 씨앗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질투는 더 빠르고 더 날카롭게 전파되죠. 요즘은 병원비 영수증보다 인스타그램 피드가 혈압을 올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혈압 관리를 위해 아예 인스타그램 앱을 지웠습니다. 사실은 올릴 사진이 없어서 지운 거지만 여러분은 제 높은 자제력에 감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랑에 목매는 걸까요? 사실 자랑은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생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타인의 생존 영역을 침범할 때 우정은 파편이 되고 인연은 먼지가 됩니다. 김순자 씨가 겪은 고통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나약하고 질투심 많은 존재들의 숲속에서 자신의 보석을 너무 밝게 비춘 것 뿐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조차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진 화분을 끌어안고 울던 김순자 씨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 끝에 도달한 침묵의 평온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의 빛나는 왕관을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김순자 씨의 부서진 화분 앞에서 조용히 곁을 지켜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75살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죠. 그분은 퉁퉁 부은 순자 씨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잘 되는 건 속으로 삼키고 어려운 건 나누는 거란다. 사람들은 내 불행에는 쉽게 눈물 흘려주지만 내 성공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 그게 인간의 지독한 본성이란다. 그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잘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들에게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죽겠네,
물가가 올라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라며 살짝 엄살을 섞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이웃들의 차가웠던 시선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순자야 힘들지? 내가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 너희 식당 많이 가라고 할게 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이름의 방탄복을 입는 것이죠. 이를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선망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의 역설적 발현과 상호호혜적 이타주의의 붕괴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내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려 할수록 정작 필요한 인간관계의 신뢰와 이타심은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제 통장 잔고가 조용한 이유는 제가 너무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 잔고 자체가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만요. 가끔은 제 지갑이 너무 얇아서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조차 저를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난 코스프레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3가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쁨을 감사 노트에 먼저 적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그 뜨거운 충동을 글자로 회수하세요. 나만 볼 수 있는 비밀 노트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오늘 이런 기쁜 일이 있었다. 나는 참 대단하다 라고 마음껏 자랑하세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글로 적는 행위만으로도 인정 욕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타인의 박수보다 내 스스로의 인정이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오늘도 무사히 숨을 쉬고 있다는 성취를 적고 나는데 제 몸이 주인님 그건 자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라고 항의하는 것 같아 가끔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가 성공의 비결을 물어오면 무조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이나 탁월한 실력을 강조하지 마세요. 주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운대가 잘 맞았을 뿐입니다라고 공을 밖으로 돌리세요. 이것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녹이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입니다. 최근 담에서는 이를 유능함을 감추고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하죠. 여기서 아주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사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견디며 침묵 속에 만들어집니다. 만약 탄소가 땅 위에서나 곧 다이아몬드 된다라고 떠들썩하게 광고했다면 아마 연필심도 되지 못한 채 산화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고결한 시간인 셈이죠. 세 번째는 나누고 싶다면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얻은 기쁨이 있다면 조용히 주변에 베푸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잘 돼서 쏘는 거야 라는 생색을 절대 내지 마세요. 그냥 맛있는 게 생겨서 같이 먹고 싶었어.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나누고 싶네 라고 가볍게 건네세요. 말 없는 베풀면 덕이 되지만 생색내는 베풀면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최근다면은 착한 일을 하고도 이익을 보지 않으면 불 속에 난 난초와 같은 이 모르는 가운데 절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선행이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튀어나오라고 강요합니다. 네가 튀어나온 부분이 가장 먼저 깎인다는 진리를 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폭풍이 불 때 가장 먼저 꺾이는 것은 높이 솟은 나무이지 낮게 엎드린 풀이 아닙니다. 황희정승이 24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낮게 엎드림의 미학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90세까지 장수하며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남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검소하고 고요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내 방을 은은하게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말할 때 줄어들고 침묵할 때 잘합니다. 입을 닫는 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 창고를 잠그는 튼튼한 금고입니다. 사소한 성공을 숨길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큰 성공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기신다면 딱 5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만약 후자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말을 꿀꺽 삼키세요. 그 삼켜진 말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제 제 유일한 자랑거리인 3초 만에 잠들기 기술을 시전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느새 더 차분해졌고 선풍기의 규칙적인 회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오네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김순자 씨의 눈물과 황희정 승의 지혜, 그리고 책은담의 묵직한 조언들이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외투보다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속옷이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지켜줄 거예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직 여러분만의 소중한 성취를 가슴속에 품고 깊은 잠을 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속에는 질투도 시기도 없는 오직 평온한 바다만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당신만의 고요한 왕국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어둠은 당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편안하게 안아줄 것입니다.